장마가 그치고 나니까 무덥습니다. 여기 전주는 뭐 34도, 5도를 오르내리는데 무척 덥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앞뒤 창을 열고 되도록 그냥 에어컨 안 켜고 견디려고 하는데 선풍기로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또 이렇게 더 퍼지고 그러는데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변호사가 누구인가?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품질이 있거든요. 참 변호사가 있고 가짜랄까요? 거짓 변호사도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사람은 거룩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는 완도에서 이렇게 섬이 있는데 한 30분, 40분 배 타고 가면 노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복일도도 있고 그런데 복일도, 노화도, 복일도에서는 그 고산 윤선도가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를 쓴 곳 아닙니까? 저도 그 전에 뭐 한 25년 전인가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마침 종합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준영 역시 노화 종합고등학교 출신이고 지금 47살인데 고졸 출신으로서 사법고시에 패스했습니다. 고졸 출신 사법고시 패스자 그 후배가 3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고졸 출신 사법고시 패스자 마지막 그런 학번인 겁니다. 이제 목포대학 다니다 중퇴했다고 하지만 고졸 출신으로서 사법고시 패스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한 겁니다. 이른바 스카이 중에서도 S, 서울대 나와서도 사법고시 패스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조국도 그러잖아요. 몇 년 뭐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최강욱인가도 그러던가요? 그 군 법무관은 또 다르잖아요. 변호사는 될 수 있지만 사법고시가 더 어려운 시험으로 돼 있죠. 서울대 그 중에서도 법대 나온 사람들도 사법고시에서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졸 출신으로서 그것도 저 까마득한 완도의 작은 섬에는 고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섬이니까 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규모로 분교로 만든다든가 그냥 학생은 얼마 안 돼도 학교로 인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섬에서 초중고를 같이 다닌 사람들의 이 실력이라는 건 그만합니다. 저 역시 진안에서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자극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그 같이 노는 애들하고 놀고, 또 형편이 그만해서 다 노는 게 정상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졸 출신으로서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그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까? 경기고 서울법대, 그래서 검사나 판사, 그 다음 변호사 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즉 하늘에서 스카이에서 논 사람들을 알아주지, 저 노화도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쩌다 패스한 사람은 안 알아줍니다. 실제로 당신이나 저나 그 노화고등학교 나온 이 박준영 변호사한테 경력도 이력도 이 학력도 뭐 보잘 게 없는데 중대한 사건을 변호 맡기겠습니까? 진짜 실력자인데 우리는 그가 어느 높이로 자랐는가, 즉 바닥에서부터 자라온 높이로 치자면은 진짜 실력자인데 참 변호사인데 박준영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맥, 경력, 그리고 지연, 학연 이것저것 다 시원찮다 보니까 진짜 실력파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변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만 원 하는 이 국선 변호사 전문이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한 건에 20-3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더해서 이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논술을 가르쳐 봤지만 논술 한 장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의 성향까지,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나갈 미래까지 생각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조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는 그런 국선 변호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에게는 사실은 좋지 않은, 시원치 않은 고등학교 나온 게 그런 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변론하면서 많은 사건을 맡고 많은 훈련을 쌓으면서 그게 강점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좋아요.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도 좋죠.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까? 다 변호사 된 계기는 억울한 사람의 그 울분을 풀어주고 국익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말들 참 잘하죠. 저도 이 전주에서 논술을 하곤 했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가는 친구들 많이 봤고 법조계 나가는 사람들도 들리고 행정고시다 뭐다 여기저기 의사다 수재들 모아서 논술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친구들 실력 대단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박준영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걸 맡아야 되는데, 서울법대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연세대나 고대 들어간 법대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누구라도 이 사법고시를 패스할 때는, 그리고 지금 이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는 그 동기가 뭐냐 물어보면 박준영처럼 물어본다니까요. 말은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 그리고 약자를, 빈자를, 여자를 도와준다고 하죠. 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겁니까? 저는 그래서 참 변호사와 거짓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준영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측면도 있지만, 그가 보고 듣고 잘하고 그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서 실제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나마도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이 경찰서에서,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잘못된 사연이 법원까지 넘어가가지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저런 계기로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로 변호사의 업무에 충실한 거고,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동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한 거죠. 그가 해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던데, 지연된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지연된 정의, 지각정의라 그런 이야기죠. 뒤에 밝혀진 정의란 이야기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또 외국 번역된 책도 있던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관련된 책이 많고 정의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힘이적 정의다. 그다음에 조직이 정의다. 그 법이 정의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다 정의를 말하잖아요. 기회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 분배의 정의, 경제적 정의, 사법적 정의, 정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함의도, 거기에 내포된 의미도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역사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이 보복, 그것이 정의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레오법 그러던가요. 눈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정의라고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에서 아주 형벌하는 것, 그것을 또 정의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정의라는 개념이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다의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에 부합되게 하는 사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호사인데, 박준영은 그렇게 하다 그런 정의를 실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인생성형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다루는데, 누구의 인터뷰를 듣는다든가 그 사람 얼마나 미워하고 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환갑도 안 넘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돌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도 변하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박준영은 사실은 47세이기 때문에 다루기에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65세 먹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보세요. 역시 법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법조인의 이미지를
좋게 쌓았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봤기 때문에 여성, 인권,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어떤 그 옹호자, 그걸 재산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65세에 그렇게 부정의한 일을, 그 불의한 일을,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한 혐의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5세 먹은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이 47세인 사람은 가변적이어서 다루기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도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 행위까지 더 좋지 않게 하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역시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을 볼 때 미래도 괜찮을 거라고 봐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룬 사건에서는 보면 이제 제가 사는 여기더라고요. 또 마침 삼례는 우석대가 있는 곳이고 여기 그 전주와 거의 인접해 있는 읍입니다. 삼례에서 3인조 강도 사건이 났는데 이 강도 치사 사건을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 검찰이 기소한 거, 판사가 재판한 거, 이게 다 어찌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한번 뭐랄까요, 뒤집을 계기가 생겨도 검사는 자기가 한 것을 뒤집지 않기도 하지만 전임 검사가, 경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구조적으로 딱 쩔어 있는 거예요. 판사들도 향판이라 해가지고 지방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지방에서만 하는 사람이 있듯이 경찰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검찰은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검찰이 이 수사한 그것을 가지고 검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례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 사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범은 3명이었는데 역시 3명이라는 것만 갖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가지고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가짜 범인들이, 이를테면 그 가짜 범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입장이 매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몇 년 노고를 치른 사람들의 이 3인조인데 3명. 첫째 삼례 사건, 강인구는 사건 당시 18세고 중학교 중퇴, 지적 장애 있음, 한글을 잘 쓸 줄 몰랐다. 7세 때 어머니 사망했고 알코올 의존증, 아버지 역시 한글을 쓸 줄 몰랐다. 체포 당시에는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거주했다. 이게 99년 당시니까 뭐 한 30년 전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삼례 사건, 최대열, 사건 당시 19살이고 중학교 졸업, 지적 장애가 있었다. 한글을 잘 쓸 줄 몰랐다.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척추장애 5급 장애인이었다. 모든 가족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만 원짜리 단칸방에 거주했다. 최대열이 건설 노동을 하며 부모를 부양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임명선, 사건 당시 20세고 중학교 중퇴,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고 어머니는 임명선이 수감된 뒤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당시 부모님은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다. 아버지는 임명선이 수감되어 있는 사이에 사망했다. 보세요. 전부 다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경찰 중에 이 경찰이 오니까 막 달아나가지고 이제 혐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학력이나 지적 수준으로 볼 때, 그리고 성장 배경으로 볼 때 그렇게 경찰을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경찰들의 공명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비과학적인 수사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의한 수사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범인이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진범이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끝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을 17년 만에 무죄를 받도록 변론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박준영이라 그러냐. 이런 사람이 진짜 법조인 아닙니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니 무슨 뭐 고법한 이런데 저런데도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나라가 하수상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검찰 그 이프로스라고 하던가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기 인사의 불이익,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이번에 그 문 고검장 광주 문찬 수석이던가요? 나갈 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긍정적으로 한 사람이 한 5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검찰들의 그 뭐랄까요? 정의감 이건 역시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의협심이 있었으면 이 사건도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해서 진범들이 빨리 잡히고 그리고 진범들을 역시 처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그러지 못한 거라고요. 얽혀가지고.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맥사회다 하면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괜찮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사법체계에서도. 그리고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났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 없고 오히려 뭐 경찰도 승승장구한 사람도 나왔고 검찰이나 법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금 뭐 국회의원은 그 박범계가 그 배석 판사로 있었는데 이 3인조 3년 사건 그것도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국회의원답게 국회를 불러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 사과도 하려면은 와서 어디 여기 삼리라든가 전주에서 만나서 하면 더 좋으련만 역시 대한민국에는 참 상하 참 따지고 체면 참 따집니다. 그나마라도 이 구조에서 잘못됐다고 사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점은 높이 살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누명을 쓰고 10년 가까이 복역한 사람이 있었죠. 가짜 법인이. 역시 여기에서도 불법 수사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경찰들이 어떻게 잘못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는 자기라든가 또는 자기 이 선후배에 얽힌 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경찰도 검찰도 이 법원도 우리나라 정의를 뭐랄까요 그대로 덮어버리는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도 자기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는 자기와 얽힌 사람 때문에 또는 그런 구조 시스템 때문에 묻어버리는 수밖에 있습니다. 이 약촌 오거리 익산도 여기 원광대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 뭐 1시간 이내에 갑니다. 전주에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황상만이라는 이 군산 사람이 진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진범을 잡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공명심에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개인 돈을 뭐 1,000만 원 안팎을 써가면서 그때 당시니까 30년 전이니까 이거 거액이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게 그 구조에서 뒤집어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경찰 지금 12만 13만 그러던가요? 그 속에서 팀장인데 형사반에서 이제 수사반에서 팀장이라고 하는데 팀장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경이다 경감이다 그 위에 이 경찰 그 복잡해요. 이건 뭐 경찰 소장님 총경이던가요?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얼마나 층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를테면 군산에서 익산에서 왔다 갔다 되게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얽힌 사람 몇 달이 건너면 됩니다. 이 전주나 군산처럼 이동이 심하지 않은 곳은 참 그거 복잡합니다. 인간관계. 서울처럼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자기 이 운신의 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 형사반장 황상만 씨 참 위대한 사람이죠. 개인 돈 쓰면서 진범을 뭐 거의 잡다시피 했는데도 그게 번복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지방경찰청장 왔을 때 파출소에 좌천됐다고 하나요? 되게 이제 파출소는 안 가려는 게 가려고 온 사람에게는 좌천이 아니겠지만 안 가려고 온 사람 그리 보내는 건 좌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년 뒤에 이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진범이 밝혀지면서 황상만 이 팀장이 다시 조명을 받고, 그래서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전부 다 이 형사들, 수사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황상만 씨한테 이 뭐랄까요, 서론할 수 있는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이 선후배 대개 후배들이었겠죠. 그 수사관들에게, 형사들에게 특강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역시 그 경찰청장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변호사 하나가 중요한지, 그 억울한 인생 몇 명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진짜 범인을 체포했어요. 우리는 지금 재판 중이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참 수많은 사람들 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한 명이었지만 이게 최성필이었던가요? 이 가짜로 잡힌 사람이. 관련자 셋이나 죽거나 직접 그 자살하거나 그랬습니다. 경찰이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그리고 그 진범을 숨겨줬던 그 임씨든가요? 군산 익산 친구든가? 그 친구도 자살하는, 참 뭐랄까요, 피를 많이 본 사건입니다. 피눈물을 많이 쏟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가까이 복역을 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냐? 역시 박준영입니다. 노아 중학고 나온 고조 출신. 이런 사람이 진짜 변호사 아닙니까? 진짜 법조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봤다시피 이 수임료 받겠습니까? 자기 돈 쓰면서 했습니다. 뭐 삼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 뒤지고, 그리고 경찰 가면은 푸대접 받고, 검찰 가면 푸대접 받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교도관한테마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변호사 하면은 여기저기 다 출입은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 내려고 하냐?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게 다 끝난 사건인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러면 전화도 안 바꿔주고 복사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도 막아버리고 협조 못하도록 이런저런 그런 속을 헤치면서 변론을 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게 태완이법에 의해서 이거는 10년 넘었는데도 공소시효가 그전에 10년, 이 살인 공소시효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진범을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잡긴 했지만 그 법이 빨리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렇게 죽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도에서 무기수로 살고 있는 김신혜 씨 사건은 지금 역시 이게 이제 이걸 재심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걸로 무기수를 살고 있는 거죠. 여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참, 근데 거기서 이 서정적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커피 같은 게 이제 그리 잘 못 들어가는 거, 감옥에도 이 빈부차 엄청나게 타는데, 거기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구속하는 게 그게 감옥의 최고의 이 형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마음을 읽어서 박준영이 면접 갔을 때 커피 아메리카노 뭐 이거를 주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그걸 주면은 또 이제 이 바깥에 대한 향수라든가 또 그 아메리카 그게 불러오는 어떤 그 환기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추억이라든가 그 바깥 세상에 대한 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더 이게 그 형벌이 잔인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참 교도관들도 그래요. 참 이 미관 말직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슨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이런저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완도 사람인데, 완도 출신인데, 내가 완도에 가서 이 봄 일찍 매화꽃이 필 때, 그 매화꽃을 피면, 그래가지고 꺾어서 고향의 이 완도 땅 매화꽃 향기를 맡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꺾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때는, 아, 그건 괜찮다. 그래서 이게 고향의 매화입니다. 이 고향 땅 매화 냄새를 맡고 매화 향기를 맡고 그 어린 시절 뛰놀던 사춘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실망낙담하지 말고 이제 재심해서 혹시 죄과를 벗으면 자유 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재심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이춘재 사건 유명하죠.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으로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윤 씨가 지금 53세인데 20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다네요. 20년이면 40대, 30대, 40대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성기죠. 직업의 전성기를 되게 3, 40대를 보잖아요. 그 인생 전성기를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춘재 씨라는 사람, 이춘재 씨인가가 잡혀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자기가 8차 사건도 일으켰다는 그게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년 만에 당시에 그 형사가 사과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잠도 막 며칠 안 재우고, 그리고 이제 국과수에서 그게 뭐 일치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과수 그 결과를 믿고 어찌 보면 이제 범인을 만든 거죠. 이렇게 경찰서에서건, 검찰에서건, 법원에서건 참 억울한 사람도 꽤 탄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승진하려고, 자기 공명심 때문에 수상하려고, 아니면 해놓은 것인데 자기 체면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체면마도 못하게, 그 인맥과 거꾸러지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옥살이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런 억울한 사람의 한을 돈도 안 되는데 풀어주는 이 박준영 변호사야말로 진짜 법조인 아닙니까? 참 변호사 아닙니까? 이런 변호사야말로 저는 전화 한 통에 그냥 몇억 받고 몇십억 받은 그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여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도 영구히 박탈했던가요? 몇 년 박탈했던가요? 아무튼 그런 그 인맥을 통해서, 전화 통해서 참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요,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교사나 교수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도 똑같은 유튜버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진짜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진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1호 인생성형가로서 멋진 사람들, 이처럼 저는 이렇게 고졸인데도 어찌 보면 3년 취급 받을만 한데도 그 노아 종합고등학교에서 변호사 나왔다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제가 나온 이 진안 종합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지금 학교가 바뀌었는데, 아마 변호사 제 생각으로선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교수랑은 나오고 뭐 스타도 나왔나? 아무튼 뭐 군수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대단하죠. 그 완도에서 아마 뉴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기를 살렸잖아요. 자기가 취약하다, 나는 그렇다, 종합고등학교 출신이요, 완도 출신이요, 섬 출신이요, 고졸 출신이요, 그게 내 강점이다, 어쩔래 하고 그립하고 들으니까, 이 그 다음 뭐 펀드 같은 데서 펀드를 모았는데 만 몇 명이 아주 많은 그 액수를 모아줬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다음 스토리 펀딩 기획,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아마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무려 5억 6,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려 17,000여 명이 동참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수임료 줘야 된다 해가지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수임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들, 재심 청구하는 사람들, 돈 안 되는 일만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려주잖아요.
대단하죠.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이도 젊은데 이 방송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일 계속해서 더욱더 거룩한 변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람을 불면서 날아가는 변호사, 그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사람 변론해주는 그런 거짓 변호사와 달리 참 변호사로 쭉 나가기,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필통은 이렇게, 그래서 이 네모진, 딱 각진, 이렇게 각진 인생을 향유하라고, 그렇게 각진 필통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